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스포츠.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뜻밖의 도핑 관련돼 가지고 러시아 선수단이 평창올림픽 러시아 국기 못 달고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그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예. 그 러시아가 2014년 소치올림픽을 전후해서 또 국가 주도로 도핑 조작 스캔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 내려진 결정이고요. 예. 다만 러시아 선수들이 올림픽기를 달고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만 허용했습니다. 이거 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네, 사실 그 러시아가 스포츠 강국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 올림픽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또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흥행에서 차질이 또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예. 또 일각에서는 또 그 공정한 스포츠 대회를 위해서 또 러시아가 출전하지 않는 게 맞다, 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뭐 도핑 테스트를 조작을 했거나 그러면 당연히 출전 못하는 게 맞는데 하필이면 또 소치 때는 괜찮고 평창 때 그러는 건 또 뭡니까 또? 개인 자격으로는 올 수 있군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죠? 네, 일단은 러시아 선수들 중에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서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고요. 네. 다만 러시아 국기 대신에 오륜기 유니폼을 입어야 하고 네. 또 러시아 국가 연주도 금지됐는데요. 현재 러시아 측은 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소한 상태고 또 러시아 전체에 또 평창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거 푸틴 대통령이 나름대로 뭐 로비도 하고 강원 양원책을 다 쓴 것 같은데도 이게 안 된 거 보면은 구체적으로 저지른 것들이 상당히 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지난해 5월에 그 로드첸코프 전 러시아 반도핑 센터 소장이 네. 또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런 사실을 폭로를 했는데요. 그 러시아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그 30여 개 종목에서 1000여 명의 도핑 결과를 조작을 했고요. 그 마치 007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굉장히 교묘했습니다. 네. 그 러시아 정부가 금지 약물과 술이 섞인 칵테일을 선수들에게 먹였고요. 그리고 러시아 정보기관 직원이 배관공으로 위장해서 또 약물 복용 선수의 샘플을 바꿔치기 하기도 했습니다. 하하,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악재인 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65일 앞두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사실 그 러시아가 빠질 경우에는 그 말씀드린 대로 입장권 판매와 수익 흥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요. 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안도 사실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군요. 또 우리 정부가 사실 평화올림픽 구상을 또 추진하고 있었는데 네. 또 만약에 푸틴 대통령도 오지 않을 경우에는 또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뭐 올림픽만 평화롭게 지내면 평화올림픽이죠. 뭐 북한이 저 참석하면은 또 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죠? 네,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그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도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그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우리가 북한을 출전이라든가 또 이런 도핑 스캔들에 연루된 러시아 출전에 또 이렇게 연연할 건 아니고 네.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또 평화올림픽이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그 러시아 쪽 분위기는 좀 다운돼 있겠습니다. 그죠? 좀 어둡겠습니다. 네, 오늘 그 SNS에 또 많은 러시아인들이 또 러시아 없이는 경기도 없다, 또 이런 해시태그를 많이 달고 있고요. 네. 또 일부 러시아 사람들은 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또 서방과의 갈등, 또 미국의 음모 때문에 네. 우리가 다소 억울하게 그 이런 제재를 받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물론 그 전체 세계적인 분위기로는 또 이번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다, 또 이런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스포츠맨십에서는 이런 도핑 테스트를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근데 아까 저 내부 고발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아까 누구라 그러셨죠? 네, 그 로드첸코프 전 러시아 네, 로비첸코프. 예. 입니다. 네, 네.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이런 상태를 폭로한 뒤에 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렇겠죠. LA로 이민 가서 살고 있고요. 예. 공교롭게도 러시아 도핑 파문에 연루됐던 러시아 반도핑기구 관계자 2명이 예. 또 지난해 2월에 또 몇 주 간격으로 또 갑자기 숨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또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걱정하고 있다. 또 이런 그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로드첸코프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 FBI나 이런 데서 신변 보호를 해주겠죠, 뭐. 네. 유럽 축구 소식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네. 러시아의 CSK 모스크바를 2대1로 꺾었고요. 네. 메뉴가 5승 1패를 기록하면서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네. 또 B조에서는 독일 바이에른 뮌헨과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이 또 나란히 16강에 진출을 했고요. 예. C조에서는 이탈리아 AS 로마와 잉글랜드 첼시가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지금 그 겨울 스포츠 그러면 농구, 배구 전부 실내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게 야구라든지 축구에 비해서 그렇게 흥행을 하고 있는 느낌은 안 들어요. 더군다나 평창 올림픽이 65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링크 관련된 동계 올림픽과 관련된 스포츠 내용도 있을 건데 이렇게 주목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는 사실 야구와 축구가 인기가 월등히 높고요. 네. 그리고 배구와 농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전에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예. 사실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도 이번 올림픽에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금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네. 평소에는 사실 4년마다 한 번씩 주목을 받고 평상시에는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스포츠라고 하는 게 여러 면에서 좀 뭐 주기적인 흥행도 좀 하고 해야지만 국가 경제도 좀 살리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주간 아이돌 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시는 분들 이름만 되면 금방 알아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만 사실 국가 경제도 새롭게 젊어져야 되고 젊어지는 것만큼 정치도 젊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상위 10%가 제외된 아동수당과 복지 논쟁 그리고 이 지공거사 지하철 공사에 이 그냥 무료 승차하시는 공짜로 타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 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젊은 정치인들 두 분의 생각을 한번 막내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아동수당 문제인데 두 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네. 네. 아동수당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장경태 의원입니까? 아무래도 복지 정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한 네. 권리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동수당과 노인 기초수당을 9월로 미룬 것은 선거 때문에 어려운 우리 이웃을 외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정치의 모습을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합의마저 무산시키면서 막았다. 이런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이준석 저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본소득에 가까운 제도들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예. 아까 아동수당도 그렇고 아까 기초노령연금도 그렇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 큰 틀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저는 아동수당을 이제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도 이제 보면은 차등 지급하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등 지급하는 건 반대인데 다만 이제 이 매달 10만 원이라는 액수가 적절한지와 그리고 0세에서 5세까지로 이렇게 다 끄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대선 공약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보면은 0세에서 5세 이후에 그러면 6세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형태의 복지가 들어가느냐 이런 걸로 말이 많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에 대해서 이미 선택적 복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칙을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식을 어떤 네.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원칙을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우리 이준석 의원은 찬성하지 않나 하셨는데 네. 복지를 보편적으로 가져가는 게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고 또 잘 사는 사람은 복지에서 좀 제외를 시키고 먼저 좀 환경이 열악한 분들 계층을 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부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 같은 경우와 교육과 복지만큼은 좀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교육은 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라면 예. 복지는 그 경쟁에서 도태된 분들에게 보호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정말 이 복지 제도가 일일이 건건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소득 조사를 하면서 과연 상위 뭐 90%인지 아니 상위 10%인지 하위 네. 90%인지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네. 그 사람이 복지 제도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주권인데 이거에 대한 사실 좀 괴리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네. 사실 복지라는 건 어찌됐든 금전적 지원도 있지만 심리적인 복지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너무나 이 소득분위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소득분이 나눠가지고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있고 또 네.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예. 지금 이제 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250만 명의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이면은 연간 3조 원이요. 그렇죠. 근데 이 3조 원이라는 이 복지 비용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증세와 더불어 가지고 이 복지 추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 법인세만 해도 올린다고 했고 소득세도 이제 고수 구간을 이제 만드는데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경기가 좀 살아나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감세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경기를 더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법인세라는 건 국제적인 균형 좀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오히려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복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기업의 경쟁력 같은 경우도 좀 우려되고 저는 네. 앞으로 좀 이 복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된다 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자, 보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로 가되 이렇게 말씀드리긴 맞겠다. 보편적 복지로 가되 잘 사는 사람한테는 돈을 너무 많이 거두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좀 적게 받든지 아니면 세금을 면제해드리고 그거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동수당도 그렇고 기초노령연금도 그렇고 예. 결국에는 아주 공평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은 예를 들어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만 돌아가는 거거든요. 보면. 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좀 애매한 취지도 있긴 하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도 그렇고 사실 대학 등록금만 해도 반값 등록금 지원할 때 그때도 말이 많았던 것이 왜 대학을 가는 사람에게만 저렇게 지원을 하느냐라는 네. 언뜻 보면은 뭐 등록금 반값 등록금 한다는 것이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성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잘 따지고 보면은 대학을 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오히려 네. 사회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 효과들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책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조세는 직접세로 누진세율로 걷되, 네. 그러니까 세금은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나눠서 차등해서 거둘 수 있겠죠. 하지만 복지만큼은 모든 국민이 동등하다. 복지의 개념 자체가 국민을 평등하게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돈을 많은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그 혜택을 돈이 많으니까 넌 혜택 받지 마라고 하는 건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 더 내라는 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소득세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지금 과세 표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3억에서 5억 구간은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랐고 또 5억 초과 구간도 역시 40%에서 2%포인트 올라서 42%. 아유, 5억 벌면은 세금으로 2억 1천만 원이 세금으로 내요. 뭐 봉투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아까보라 하실 분들이 많은데 자 10%와 나머지를 가려는 소득 인정의 기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통계대로 보면 이제 3인 가구 기준으로 네. 월 한 720에서 730 정도 이제 소득을 가진 가정이 이제 유력한 구분선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나 결국 전문직
부부,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월 720에서 30만 원. 그러니까 맞벌이 그러니까 부모하고 아이 한 명, 자녀 한 명 등 3인 가족 기준에서 720만 원 가량이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상당해서 젊은 분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 국회 논의 과정을 보시면 소득 상위 10%를 제하기로 하면서 또 내년 9월로 미루기로 하면서 당초 3,912억에서 감액된 3,972억 감액된 7,096억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인구주택 총조사 같은 경우도 2010년, 15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2010년 같은 경우는 인구주택 총조사 비용 2,500억 정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5년마다 하는 인구조사도 힘든데 매년 소득조사를 해서 이런 어떤 지원제도를 만든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수당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을 또 조사해야 되고요. 예. 0세부터 5세 아동 부모의 이제 약 25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소득을 또 파악해야 되고 또 이 소득 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응하고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등 이 절차들이 매우 또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뭐 한 500명 정도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아동수당에 대해서 이제 뭐 그게 싫다, 금액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일단은 수당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임시 방편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부분을 이제 자꾸 나누고 아동수당에 대한 소득으로 나누는 이런 약간 문제를 제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더 부가적으로 문제들이 더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나라 인구 총조사 같은 걸 하는데요. 주택 총조사 같은 걸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원이나 국가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정책 통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조사에서는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응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모든 것을 정직하게 데이터가 일단은 만들어져야지만 국가 조세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제대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게 결국엔 10만 원이라는 추가 이제 소득이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 0세에서 5세까지 이걸 다 받으면은 1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12개월이니까 한 600만 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받는 것이 과연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겠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 진흥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연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반값 등록금도 약간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돈이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눈 녹듯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자체별로 출산 장려금도 나가고 있고 이런 재원들을 잘 정리해서 제 생각에는 일원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사실 아이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10만 원 월 10만 원 더 드는 것보다 사실 국민들이 더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을 위한 시설 같은 것도 제대로 확충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희 동네만 해도 부모들이 유치원 환경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환경이 굉장히 민감한데 보통은 이거를 보편적 복지나 아니면은 뭐 선택적 복지 이런 문제를 몰아가지 않고 보통은 그런 시설부터 확충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아동수당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일자리 문제도 있어야 되죠. 뭐 그 신혼부부 주거 문제도 해결돼야 되죠. 또 아동수당 플러스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까지 2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을 올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종합 패키지로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저들이 이 장경태 위원하고 이준석 위원장하고 같이 아동수당 문제 이야기했는데요. 4부로 돌아와서 무상급식 이야기 잠깐 하고 바로 지공고사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